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좋은 상승이 유지되는 월요일 오후입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이 이야기부터 오늘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주. 상당히 지금 주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좀 방향성이 OTT에서 영화관, 이 배급사로 옮겨간 건지 콘텐츠주에 대한 오늘장 분위기와 앞으로 좀 방향성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극장 한번 가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 올 초에 스파이더맨 관련된 영화가 개봉되면서 700만 대 일단 한번 했었고요. 네. 4월, 5월 들면서 확연하게 바뀝니다. 팝콘 수요가 일단 살아났죠. 팝콘 원가가 별로 안 되죠. 근데 뭐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비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성도 극장이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 두 번째 이야기도 500만 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가 뭐 전일 기준인가요? 뭐 655만까지 올라왔어요. 벌써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1편 같은 경우에는 688만 정도 받기 때문에 아마 1편을 상회하는 뭐 관객 수가 될 것 같고 어쩌면 분위기가 타고 있으면은 뭐 진짜 뭐 1000만을 가느냐 뭐 이런 이슈가 어쩌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입소문도 괜찮고 작품에 대한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재밌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컨텐츠의 중앙이 이제 뭐 배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메가박스 관련된 CGV처럼 일단 극장이 많이 이제 호황이 되면서 그쪽도 좋고 이 관련된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 관련된 컨텐츠의 중앙이 배급도 하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그리고 브로커에 출연했던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두 작품의 투자 배급사가 CJ ENM이거든요.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는 아직은 국내에서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흥행 여부는 일단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전반적인 어떤 그 영화 산업과 관련된 엔터 미디어 쪽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6월 1일 개봉 예정인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같은 경우도 현재 예매율이 1위인데요. 예매 포지션을 보면은 50% 넘는 1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8시 기준 예매 관객 수가 25만 명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아마 6월 1일 가면은 어쩌면 뭐 30만 정도 가까이 첫날에 찍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흥행작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탑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르 그 러브 앤 썬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대작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7, 8월 성수기 따라서 이제 굉장히 대작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12월 때 연말도 아바타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 3D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죠. 티켓 가격도 팬데믹 기간 동안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인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의외로 좀 많이 올라와서 두세 명 정도 지금 영화 보러 가시면은 뭐 5, 6만 원, 6, 7만 원 그건 그냥 나옵니다. 와. 근데 초기에는 일단 워낙 이제 소비가 일단은 참았던 소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가격 전가를 초기에는 할 수 있고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면 극장을 찾는 인원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영화 컨텐츠 관련주가 좋은 상황이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경쟁 심화 때문에 뭐 주가 많이 빠져서 OTT 관련된 컨텐츠가 좀 안 좋게 봤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경쟁 관련된 강화가 된다면 애플 플러스라든지 그다음에 파라마운트 플러스, HBO 맥스 이런 쪽에서 또 한국의 독자 진출이나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OTT와 협업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 보급은 좀 더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고 일단 센티적으로 봐서는 극장 관련주들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보복 소비 관점에서 조금 더 갈 룸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어요. 그럼 조금 더 넓게 리오프닝 저희가 안고 두 번째 이슈를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보복 소비 아이템 갖고 가지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봉쇄가 풀리면서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사그라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좀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지금 딱 이 구간에서 관심을 더 가져볼 쪽이 있을까요? 화장품일까요? 뭐 의복일까요? 어느 쪽 보세요? 네, 일단 중국 봉쇄 완화 소식은 6월 1일 상해부터 시작되고 베이징도 다소 좀 이제 완화되면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6월 10일부터 그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된 항공사들도 일본 관련해서 이제 그 취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감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색조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리오프닝 하면서 외부에 지금 걸어 다니실 때 아직은 마스크를 끼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저도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네, 좀 불안하니까 여전히 그래도 괜찮다고는 해도 끼고 계시긴 하지만
있지만 네. 그래도 색조 쪽에 좀 더 매출이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쪽에서 발표를 한 거 보면 색조 쪽의 비중이 워낙 매출이 좋아진다는 게 확연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용기기 수요도 증가하죠. 지금 일반적으로 뭐 리프팅 관련 쪽이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클래시스의 뭐 일단 그런 쪽 슈링크라든지 네. 그다음에 물광주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매출도 좋아지고요. 이런 쪽에서 수출 부분도 상당히 좋죠. 남미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또 많아지면은 카트리지 관련된 소모품들이 매출 비중이 커지면 이익률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은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항공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LCC 쪽이 좋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적자폭이라든지 유가 부분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공주가 많이 2배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수익 면에서는 다소 이제 LCC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을 계속 견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색조화장이나 이런 부분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중국에서 잘 팔리냐 이런 부분도 체크는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LG 생활건강이 다소 조금 안 좋았던 최근의 경험이 있고 맞아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다소 좀 유럽 제품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러면 색조에 좀 특화된 산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면세점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해외 쪽에 여행 수요가 많아지면 면세점 수요는 좋아진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시되 그래도 면세점 부분이라든지 색조 쪽으로 조금 슬림화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이 부분 짚고 가면은요. 리오프닝이 사실은 기대감을 안고 움직이는 섹터긴 하지만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찍혀야 된다. 이렇게 접근법을 저희가 수정해야 될까요? 네, 실적 베이스는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뒤에 실적이 안 나오면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최근에 카지노도 또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내부적으로 내국인 카지노, 그다음에 복합 리조트를 가진 외국인 카지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 순수 외국인 카지노 이런 순으로 간다 보는데 카지노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국인 쪽에는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우선은 이제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좋아지고 중국이나 그다음에 일본 관광객들 들어올 수 있는데 중국 쪽은 조금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 당분간 일본 관광객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반쪽짜리 외국인 카지노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카지노 모니터와 관련된 코텍이라는 회사든지 이런 종목들도 카지노 리오프닝 관련된 수요주로서 카지노 모니터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코텍이라는 종목도 슬슬 이제 추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방향성은 맞는데 속도 부분에서 너무 주가가 먼저 앞서서 올라가면 다소 좀 경계를 하시면서 다시 눌림목 접근 가능하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흡을 좀 보폭을 좀 맞춰가는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지주사 봅니다. LG 이야기 해볼 겁니다. 뉴스에 움직이는 대표적인 오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장님, 이 정도 규모면 엄청나다, 주목할 만하다, 이 정도의 액수인가요? 이제 지금 관련해서 지주사들이 워낙 좀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주가가. 그래서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항상 저희가 달고 살잖아요. 네, 디스카운트도 그렇고 또 최근에 수급 자체가 지주사 쪽으로 좀 쳐다보는 수급이 거의 없었고요. LG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아쉬운 주가 플레이가 계속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주가가 올라간 거 생각하면 주 LG가 사실은 반영이 별로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주 환원책 발표를 하면서 24년 말까지 5천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3% 정도니까 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배당 정책이 지금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에 좀 더 배당 쪽이 강화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정책의 변화로 어떤 강화 의지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주당 배당 현금은 지금 주당 2,8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배당 지급액은 4,489억 원으로 2021년 배당 수입 5,183억 원에 86.6%나 배당을 했죠. 그래서 배당 지급 한도 철폐에 따라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올해 배당금 지급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아마 상향 정도가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금 관련해서 3년 평균 11.9%를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유사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LXY 계열 분리 이후에 처음 발표된 현금 흐름 관련된 방안에서 순현금이 이제 1조 8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NMA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립, 이래서 신사업에 대한 부각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LG가 오늘 기대감 속에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디스카운트가 조금 더 이렇게 할인 요인이 조금 더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시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슈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만약에 지주사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진입 시기를 좀 노리셔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이게
관련된 지수사들은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지수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사 치고는 8, 9% 정도 올랐다면 다소 단기적으로는 반영되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눌림을 공고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가셔야 되고요. 이 지수사들의 움직임은 좀 천천히 가는 경향이 네. 있죠. 그래서 한쪽에 지수사 한 종목만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같이 조금 지수사에 대한 어떤 부분. 근데 결국은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받침이 되고 배당을 충분히 많이 주는 쪽에 대한 수급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1년 넘게 굉장히 좀 눌려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쏠릴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으로는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담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항구들이 봉쇄가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식량난이 7월에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를 저희가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구 봉쇄. 그렇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 이야기에 지금 해운주들의 일자리 하락인데 특히 외국인 쪽에서 일자리 큰 종목들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지난주에 지수 대비 선전해줬던 해운주기 때문에 월요일장 이렇게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어떡하지? 물음표실 것 같습니다. 답안을 좀 주신다면요, 부장님. 네, 지난주에는 BDI가 사실은 사상 최고치를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비슷하게 이제 다시 반등을 주면서 다시 재반등을 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는 해운주가 좋았고요. 네. 주말 사이에 지금 BDI 같은 경우는 27일 현재 전거래일 대비 8.59%나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해운주들이 오늘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BDI는 지난 5월 23일 날 올해 최고치인 3,369포인트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전일 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죠. 지금 2,681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또 많이 빠진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피크아웃과 소프트 랜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이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시황이 좋다고 그래서 갑자기 늘기가 좀 어려워요.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네. 배를 갑자기 많이 늘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이 많이 늘리기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BDI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다소 조금은 병목 현상이 좀 풀리면서 이 BDI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누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과연 피크아웃이 되면서 빠르게 이 지수대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하면서 그래도 상당히 견조한 가격이 갈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 봉쇄 완화가 풀리면서 그런데 수요가 견조하다면 이게 별로 많이 안 빠지면서 소프트 랜딩을 갈 것인데 만약에 전체적인 경기가 좀 침체되고 이 수요가 좀 견조하지 않으면 봉쇄 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운임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게 이번 주의 흐름이 될까요? 네, 일단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네. 신규적으로 해운업종을 보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소 올라갈 때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관점에서 좀 진행하시고 신규로 여기서 바로 뭐 너무 좋아서 해운주를 들어간다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피크아웃 논란이 분명히 작년 연말에 또 있었고 그 뒤에 운임지수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국면에서 다시 위에서 받고 또 빠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다중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저항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어떨까요? 항구에 곡물들이 많이 묶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곡물 가격 상승의 아이디어를 지금 잡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곡물 관련주에 관심을 지금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는 아마 이렇습니다. 원자재 부분에서 지금 베이직 메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구리라든지 다른 뭐 금도 마찬가지고 네. 베이직 메탈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충분히 빠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이제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쪽은 오히려 더 올라가죠. 유가도 올라가고 식량 쪽은 올라갑니다. 근데 지난주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사료 같은 가격이 좀 빠졌어요. 미국에서는 30% 넘게 빠졌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왜 그게 빠졌을까요? 그게 비료에 대한 공급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너무 비싸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수요가 이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기 네. 시작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네. 농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비료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30%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공급, 경작제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하반기, 그러니까 가을쯤, 여름 가을쯤 되면 아마 식량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온고잉이 갈 수 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식량과 에너지 두 가지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가격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 곡물 2,200만 톤이 저장고에 묶여 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데 이 부분이 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방에서 러시아 관련된 제재를 풀면 항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공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시일 내에 바로 풀리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도 보일 수 있겠고 인도 같은 경우도 밀과 설탕 그다음에 쌀 수출 이런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기다가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죠. 그리고 베트남이나 태국 정부도 쌀 수출국인데 쌀 관련해서 이게 밀보다 가격이 워낙 싸게 거래되고 있다 논리 때문에 네. 쌀 수출 가격을 또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밀이나 설탕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지금 탄산 같은 경우도 6월이나 7월 정도부터는 탄산이 좀 정상화될 것 같지만 탄산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판타 같은 탄산 음료가 지금 가격을 5% 정도 올린다고 지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약간 과장된 이야기로 우리가 뭐 피자집에 가가지고 코카콜라 먹기 힘들어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탄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탄산을 만들 때는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탄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전기보수가 2분기에 들어갔는데 탄산이 약간 수급이 좀 안 좋았지만 네. 6월부터 정상화되면서 7월에 아마 탄산은 정상적으로 공급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들 좀 안심을 할 수 있지만 뭐 밀, 설탕, 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유지 그러니까 네. 이제 식용유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부담은 식료품 가격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좀 아이디어는 좀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것보다 부장님께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오늘 악재 가장 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묶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SDI 같은 경우는 BMW가 시장 관측과 달리 그 삼성 SDI를 제치고 원통형 배터리 공급사로 CATL을 낙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악재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시티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 의견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정말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목표 주가가 93만 원대 기존 93만 원대에서 목표 주가를 48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 정도로 맞아요.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슈를 좀 보니까 몇 개의 이슈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각형 전지의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결국은 다른 전지에 비해서 신뢰성과 성능면에서 상당히 뛰어나지만 다른 전지의 신뢰성을 보완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술의 발전으로 일단 다른 전지에서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CATL을 비롯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 때문에 상당히 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SDI의 입지가 부담이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럴까요? 아직까지는 하이엔드급에서는 지금 아직도 하이니켈이나 이쪽이 들어가요. 네.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F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저가 모델 그리고 엔트리 모델밖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논리는 다소 좀 과장됐다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점유율이 하락된다. 그 부분에서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SDI 점유율이 아마 2020년 5.8%에서 작년 4.5% 그리고 올해는 1분기 3.6%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SDI가 시장 점유율 하락은 분명히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진출이 다소 좀 늦게 발표된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그건 감안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LFP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이 과연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CATL 같은 경우도 내수가 중국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을 못한다는 점에서는 MS 점유율이 중국 업체가 그걸 갖다 다 잠식한다. 이 부분은 다소 논리가 맞지 않다 네. 볼 수 있겠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 심화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부 전기차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과연 그 내재화가 될까요? 테슬라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고요. LFP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하이니켈 가격과 그다음에 LFP 관련된 원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CATL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주가가 좋지 않고 그래서 하이니켈이나 양극재 쪽은 가격 전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LFP 관련된 배터리보다 어느 정도 경쟁력도 좋으면서 고급 프리미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MS가 과연 깨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삼성 SDI가 오늘 아랫골을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과한 리포트가 좀 아니냐라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현금 유동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를 위한 자금을 도달하더라도 아마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70에서 7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부채 비율을 10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수조 원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3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금 창출 능력을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회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소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 그리고 공장 증설과 관련된 보수적인 캐파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열애로 좀 볼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DI가 이렇게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가 과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좀 가격 전략 위주로 간략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원픽은요? 네, 주말에 영화 한 편 보러 가십시오. 지금 컨텐츠 중앙 정도가 좋아 보이는데요. 네. CGV는 다소 좀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있고 해외 쪽의 법인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컨텐츠 중앙은 방송 부분의 2분기 이후에 회복 기대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된 OTT 컨텐츠가 2분기에 또 새롭게 나오는 방영되는 작품들이 시작됩니다. 좋아질 것 같고요. 네. 팝콘과 극장 리오프닝 콜라보 그리고 컨텐츠 수요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전히 강세 그리고 극장이 지금 바글바글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